2013년에 겨울왕국 1편 레릿고 열풍과 함께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한국은 애니메이션의 무덤이라는 징크스도 깨버리고 애니메이션은 애들이나 보는 거라는 관객들의 편견까지 없애버린 정말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겨울왕국으로 한국의 디즈니 팬덤은 훨씬 더 두터워졌고, 한국의 극장 애니메이션 시장은 겨울왕국 전후로 나뉠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흥행 탑10 중에 2개 빼고 전부 다 겨울왕국 이후의 개봉작들인데요. 탑10뿐만 아니라 그냥 극장 애니 성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겨울왕국 이후에 떡상을 했어요. 이제 저같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 특히 디즈니 공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모든 게 꿈만 같은 일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겨울왕국 2편이 개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경이로운 기록들을 달성 중인데요. 일단 지금 개봉 6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겨울왕국 1편이 500만 돌파하는데 17일 걸렸거든요. 이번 영화가 11일이나 빠른 속도인데 정말 이 정도 추세라면은 1000만 관객 또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겨울왕국 2편의 흥행 대박 축하 먼저 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겨울왕국 2편의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 1편이 원래는 속편 제작의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이제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 겨울왕국 2편이 제작되면서 1편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설정들, 떡밥들을 아주 잘 회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떡밥이 엘사 마법의 기원인데, 1편에서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마법 능력이 있었다 요러고 넘어갔었죠. 2편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엘사 마법의 기원이라든가 겨울왕국 세계관에 존재하는 마법들의 힘, 정령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이 조금 더 세세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엘사 부모님에 대한 떡밥도 마찬가지로 디즈니 팬덤 사이에서는 마르지가 않는 주제였어요. 사실은 살아있다느니, 라푼젤 왕국으로 가던 길이었다느니, 그리고 타잔의 부모라느니 등등. 근데 이번 작품으로 하여금 이번에 이런 부모님에 대한 설정을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더 이상의 떡밥이 남지 않도록요. 세계관 확장도 되게 잘했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겨울왕국만큼 세계관 넓히는데 유리한 작품도 몇 없어요. 마법이 존재하고 아렌델의 왕가 이야기, 다른 국가들이 존재하고 인간이 아닌 생명들의 존재까지 판타지 세계관인 만큼 끊임없이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잠재력은 거의 무한에 가깝죠. 자, 그래서 이런 디즈니가 이런 기회를 놓칩니까? 얘네가 또 장사를 그렇게 잘하잖아요. 이번 겨울왕국 2편에서는 전설로만 남아있는 신비의 땅 아토알란의 존재, 북쪽에 있는 마법의 땅, 새로운 원주민들, 사원소의 존재, 그리고 5번째 정령의 이야기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세계관을 넓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렌델 왕국 너머에 있는 노덜드라라든가 아토알란 같은 이런 새로운 세계들을 보여줄 때, 그리고 정령들의 마법 같은 이런 시각 효과들, 진짜로 환상적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디즈니가 이런 비주얼적인 요소로 우리들한테 실망을 안겨준 적은 없었잖아요. 역시 디즈니 방식의 눈뽕, 그거를 그대로 관객들한테 선사를 합니다. 특히 물의 정령, 물방울 맺히는 거 봤을 때는 진짜 물방울인 줄 알아가지고 극장에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바다나 숲, 붉게 노을진 산, 강, 빙하, 이런 풍경이 바뀔 때마다 그냥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라푼젤로 첫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3D 애니메이션만을 고집하고 밀어왔는데, 이번 겨울왕국 2편을 기점으로 이 3D 애니 기법이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작들에 비해서 표정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엘사의 머리카락만 40만 개라고 할 정도로 더 정교해졌어요. 풍경이나 마법은 이제 진짜랑 가짜를 구별도 못할 정도죠. 더 놀라운 사실은 겨울왕국 2편이 1편 이후에 5, 6년 만에 개봉을 했다는 건데, 5, 6년 사이에 이만큼이나 발전을 할 수 있나?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앞으로의 디즈니에 또 기대를 한다는 게 더 신기할 지경이에요. 그냥 디즈니라면 또 해내겠다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주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 훌륭한 지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박수받아 마땅하죠. 물론 디즈니가 이런 원주민에 대한 얘기를 처음 시도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참신함은 아주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메시지 자체가 퇴색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엘사랑 안나, 지금 세대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이제 과거에 할아버지가 만든 불신과 전쟁의 고리를 본인 세대에서라도 뉘우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감동적이죠. 댐을 부수고 자연도 원래대로 되돌리고 결국엔 노덜들하고 평화를 이루어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적으로 엘사랑 안나가 사과의 메시지를 던졌어야 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첫 마디의 사과보다 단 한 번의 진실된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게다가 여기서 선대의 잘못을 대사로까지 엘사랑 안나가 사과를 해버리면은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게 되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너무 대놓고 얘기하려고 하게 되고 오글거리기도 하고 거부감도 살짝 들겠죠. 그러다 보면은 연출 점수가 당연히 약간 깎이겠죠. 다만 여기서 제가 걱정스러운 점은 이거예요. 겨울왕국 1편을 봤던 어린이 관객들이 이제 지금은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조금 알아챌 수는 있겠으나 지금 영유아나 어린이들까지 이거를 이해를 할까 싶더라고요. 다소 정치, 외교적인 상황도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영유아들 혹은 어린이들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면은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제 채널에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애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엘사 미모 미쳤다리, 브루니 귀엽다리, OST 짱짱맨이다리,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흔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겨울왕국 2편의 아쉬웠던 점을 위주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ST에 대한 얘기인데요. OST만큼은 1편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편의 OST가 하나하나 다 좋아가지고 이제 버릴 곡이 없었는데 2편 같은 경우는 인투 디 언노운하고 올리즈 파운드 말고는 이상하게 머릿속에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노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겨울왕국 2 OST 계속 다시 듣고 N차 관람 시작하다 보니까 OST가 다시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OST는 1편이 2편보다는 낫다 라는 생각입니다. 겨울왕국 2편에서 가장 아쉬웠던 노래는 술록남이 부른 로스트 인 더 우즈입니다. 술록남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게 진지하게 개그를 치는 건지 웃기려고 하는 건지 저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80년대 뮤비 같은 이런 쌈마이 연출이 개그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안 웃겼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개그도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노래 하나 넣으려고 안나랑 순록남이랑 어거지로 헤어지게 만든 게 조금은 자기적인 걱정이었죠. 뮤지컬은 장면과 장면 사이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는데 오히려 로스트 인 더 우즈 같은 경우는 그게 앞뒤를 툭툭 끊어먹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뮤지컬에서는 거의 최악의 수죠. 순록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겨울왕국 2편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바로 요 크리스토프였어요. 위기의 아렌델, 부모님의 죽음, 정령들, 전쟁, 그리고 자연, 이런 거대한 서사들이 진행 중인데 청혼을 어떻게 하느니 안나 내 사랑 하면서 혼자서 겉돌고 있거든요. 요 술록남이 이야기 개연성 갉아먹는 주범인 거죠. 그리고 술록남이 엘사 안나 따라다니면서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계속 따라다니기만 했지 무슨 사건을 해결한 것도 아니고 도움을 준 것도 딱히 없어요. 큰 문제들은 엘사랑 안나 둘이서 다 했고 그렇게 어영부영 러닝타임이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따란 술록남은 여왕의 남편 국서가 되죠. 이 부분도 정말로 아쉬워요. 크리스토프는 얼음장사꾼에서 여왕의 남편까지 신분의 수직 상승을 이뤄냈는데 이번 겨울왕국 2편에서는 사랑 타령만 하고 한 것도 없는데 최고위층이 된 거죠. 그동안 디즈니가 그렇게 강조해오던 진취적인 여성상하고는 다르게 거의 남자판 신데렐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디즈니 여성은 진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크리스토프는 왜 이런 캐릭터로 만들어 버렸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도무지 안 가는 지점입니다. 겨울왕국이 원래 엘사, 안나, 올라프 이렇게 3톱이고 그 다음에 러닝타임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록남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차라리 디즈니가 이런 방식으로 이끌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렌델이 위험에 빠지고 아렌델 주민들이 이제 야생에서 지내야 되는데 크리스토프는 얼음장사꾼 출신에 맨날 스벤이랑 밖에서 자고 그랬으니까 야생에 익숙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 없이 밖에서 생활해야 되는 이런 아렌델 주민들한테 불 피우는 법도 알려주고 텐트 치는 법, 늑대 쫓아내는 법 이런 거 알려주면서 엘사 안나가 없는 동안 주민들 무사히 보살피고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왕국 주민들의 호감도 얻고 능력 어필도 하고 멀리 떨어진 안나한테 전하는 노래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은 술록남이 여왕의 남편이 돼도 문제되는 지점이 없죠. 왕국 비상사태에서 어쨌든 큰일을 해낸 거니까 이 정도면은 크리스토프의 러닝타임도 별로 안 들 거예요. 적어도 안나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랑 타령하는 것보단 훨씬 줄어들겠죠? 러닝타임이. 반면에 엘사, 안나, 올라프 이렇게 3탑은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안나의 성장이 눈에 띄었는데요. 엘사같이 마법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모습. 마지막에 언니도 잃고 올라프도 잃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멘탈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엄청난 정신력을 보여줬죠. 올라프는 이번에 스토리텔링 개그로 하드캐리를 했고 엘사는 또 한 번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에서 정령도 되고 능력으로 보나 미모로 보나 디즈니 최고 존엄 끝판왕 찍었습니다. 자, 다음은 4대 정령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4대 정령의 경우는 볼거리는 좋았어요. 이 4대 정령들이 물, 불, 흙, 바람같이 다 자연적인 요소다 보니까 디즈니의 CG를 화려하게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이 정도로만 그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화난 정령 달래주고 친구 먹고 또 화난 정령 달래주고 친구 먹고 이거를 4번 반복하잖아요. 엘사를 이제 5번째 정령으로 만들어 주려고 조금은 어설픈 설정이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극전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하거나 개연성이 부족하거나 캐릭터 심리 묘사가 투박한 경우 이런 게 조금 많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트롤들이 위기에 빠진 아렌델 왕국에 와서 엘사 일행이 없는 동안 아렌델을 통치한다고 해요. 근데 시민들은 이 트롤들을 아예 모르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주민들이 신기해하거나 놀라워하는 장면이 없죠. 자, 그리고 아렌델 병사들하고 노덜드라가 36년 동안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리한 설정이죠. 그 정도 시간이면은 두 세력 중 하나는 진작에 끝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두 세력 다 전쟁 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멀쩡하고 그 다음에 엘사 안나가 오자마자 전쟁을 멈추고 같은 편이 되어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겨울왕국 2편 리뷰였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넓어진 세계관, 새로운 캐릭터들, 발전된 그래픽이 좋았다. 하지만 각본과 개연성은 조금 아쉽다입니다. 디즈니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원래 디즈니가 후속작을 잘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후속작으로는 괜찮다, 이 정도면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단의 평가하고는 별개로 흥행만큼은 또 대박 터질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